이제 일본의 금리 정책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절이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요,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고요, 장기 금리는 1% 이하의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이중 구조를 유지했었죠.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조작 철폐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2010년부터 했었던 ETF랑 리츠 매입도 멈출 거로 검토하고 있고요. 국채 매입도 한동안은 한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멈추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일본이 돈풀기를 멈추고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당장은 아무 이상 없을 거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일본도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졌었던 세계 경제의 미스터리들만 계산해봐도 이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 중에 일본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17년 전이면 리먼 이후거든요. 그때부터 벌어졌던 일은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돌아섰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선다 생각해 봅시다. 미국도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본도 고금리로 따라붙는 상황인 거예요. 고금리 시대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겼었던 저금리 시절, 그리고 당연시 여겼던 유동성을 퍼붓는 상황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은 17년간의 마이너스 금리를 끝낸다는 의미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미주오 은행 보고서에서는 올해 0.25%씩 4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격한 보고서였는데 2026년까지 2.75%까지 금리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일이 벌어지자 인플레가 잡혔고 상당한 긴축이 벌어졌었죠. 증시가 상당히 요동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의 증시는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죠.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0.8%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3% 이상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국채금리도 4%를 넘진 않겠지만 한 3에서 4 수준으로 돌아올 겁니다. 일본의 대출금리는 2%가 조금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일본 대출금리도 4%에서 5%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5%까지는 좀 상상하기 어렵고 4% 정도 생각하거든요. 미즈오 은행 보고서에서 그랬었습니다. 엔화를 빌려서 해외로 투자하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가 22년 말 기준으로 5천조 원에 가까워요. 엔화 약세가 23년에 더 커졌으니까 그거보다 규모가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돈들이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꾸준히 들어오겠죠. 일본 증시, 부동산이 상승하게 됩니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이게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엔화는 더 또 상승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NKD 트레이드가 청산됐을 때 어느 나라가 영향을 받느냐, 전 세계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이것들도 봐야 돼요. 물론 이게 2007년 수준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가 뉴스마다 서로 다 달라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회수가 좀 더 벌어지고 나면 데이터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부동산도 보면은 임대료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수치가 180을 넘었을 때가 일본의 버블 시기였었고요. 외국인도 일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핵심 지역 중에 도쿄 23구 아파트가 유명한데 여기 평균 가격이 10억을 돌파했어요. 금리는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해외 돈이 일본 안으로 들어와서 물가 상승과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일본 은행들이 수혜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49거든요. 상당히 약세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엔화 약세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수출은 유리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번에 임금 인상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소비도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계속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플라자 합의 당시에 엔화 가치가 259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띄었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약달러가 시작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엔화 강세가 심해집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상황이 되겠죠. 코로나 시기 때 107 정도였었는데 이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럴 경우에 일본의 수출 매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의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주력 업종이 겹치는 편인데 일본이 엔저로 수출 호황을 겪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좀 빌빌거렸다 볼 수 있었어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한국 수출 매력이 더 좋아지겠죠. 물론 미국 경기가 받쳐준다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미국의 자동차 소비가 괜찮다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도요타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과거 2009년의 상황이 그랬었죠.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몇 배씩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미국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호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나오면 물론 정도도 되게 약하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첫 금리 인상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후에 계속되는 금리 인상은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거를 악재의 재료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승 랠리에 방해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같은 타이밍에서 이게 악재의 재료로 쓰이면은 차익 매물 실현 욕구는 더 커지고 추가 매수는 망설이게 됩니다. 조정이 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갔을 때 미국채 사줄 곳이 없다라는 뉴스가 도배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어요. 그래도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돈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줬었는데 일본도 유동성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미국채를 사줄 것인가? 중국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본은 멈췄고 연준도 멈춘 상태입니다. 여기에 상황에 맞춰서 예상을 해본다면은 연준이 긴축 중단 선언을 해서 채권 매수 심리를 살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이 다시 미국채 매수를 나설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관세라던가 이런 보복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그럴 분위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중국이 흑자가 나는 구조이면서 계속 미국채를 매도한다? 그러면 달러 현금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걸 사놔야 됩니다. 대체 자산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채를 사서 이자를 받는 게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팔고 캐시로 쌓아놓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중국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에 따라서 미국채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회복이 벌어진다면은 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의 빈자리를 메울 곳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 증시에 좋지가 않아요.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올해 원래 금리 인하를 6번을 생각했는데 6번은커녕 4번이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3번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리스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가 튀어 올랐거든요. 침체가 와야 되는데 오지가 않았어요. 1분기에. 경기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면은 증시, 코인 시장 모두 좋지는 않겠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선거를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경기 호황이랑 증시 호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견디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좋으면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기 쉽지가 않죠. 침체가 와야지 채권 금리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국채를 발행했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 주기가 쉽지가 않아지겠죠. 결국 경기가 떨어지길 내심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증시가 더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게 먹을 것이 많으냐 아니면은 여기서 증시를 어느 정도 조금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서 캐시를 늘리고 그 캐시로 국채 가격이 저점인 상태에서 좀 매수를 해가지고 내년에 수익 보는 전략을 쓰는 게 어떨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후자도 매력 있는 선택이 될 거거든요. 월가가 그렇게 전략을 짠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자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일본과 한국, 중국 여러 나라들의 투자처는 계속 있거든요. 또 그 안에서도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 맞게 어떤 업종이나 어떤 국가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아니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